그 다음에 네. 의미 있는 조정이 오는 가장 큰 사유는 사실은 지금 시장에서 조정을 걱정하시잖아요. 조정을 판단하는 게요, 단순한 팩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정에 대해서 두려워만 할 게 아니라 그 조정에 대한 어떤 가능성, 그리고 조정을 한다면 이게 좀 더 깊을지 장기가 될지 이런 팩트들을 따지는 거예요. 왜냐면 조정을 무조건 피하려고 하면 다 팔고 나서 다시 사야 되는데 그런 거는 그 비용이 더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 심리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지금도 버블이라고 막 말하는 거를 한번 내려놓잖아요. 얘가 하는 사이에 다시 내가 팔았던 가격보다 위에 거래되기가 십상인데 얘를 따라잡기가 다시 사기가 쉽지가 않죠.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왜 아마존 맨날 뺏기기만 했다고 말씀드렸고, 뺏기지 마시라고. 네. 차라리 곰처럼 버텨서 500불에서 조정해가지고 20% 조정해도 버텼다가 1000불 가면 지금까지 벌써 매년 그랬다고 말씀. 지금 3000불이 넘었잖아요. 근데 지금 3000불에도 뺏기기는 쉬워요.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조금만 길게 봐도 안 뺏기는 게 더 낫더라. 그리고 뭐 근데 이제 방법 하나 알려드려요. 한정인 거. 저 뭐냐면 반 팔아갖고 그냥 만약에 50주 팔았는데 60주 살 수 있으면 그냥 가차없이 사버려라. 그럼 원래 50주 남겨놨잖아요. 100주 중에서 이거 100주만 해도 돈 많네. 비싸거든 그게. 그래서 어쨌든 50주 남겨놓고 50주 무조건 팔았다가 이제 얘가 떨어져가지고 60주 살 수 있으면 무조건 사라. 더 떨어질 거 기다리지 말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는 팔아가지고 110주 된 거예요. 그쵸. 10주 늘렸잖아. 주수가 늘어난 거죠. 네네네. 그러면 뭐 나 조정 같은 거 따지지 말고 더 빠지는 거 생각하지 말고 10주 늘렸다. 땡큐. 이렇게만 하면 그건 성공을 하는데 사람이 어디 그러나요?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좀 기다렸는데 요놈의 주식들이 어떠냐면 오르는 날 그냥 바로 5%가 올라버려요. 그냥 아침부터 떠서 시작해. 손도 댈 수 없게. 네. 그러고 나면은 이거고 나서 좀 빠지겠지 하고 하루 이틀 딱 못 쫓아가잖아요. 못 쫓아가 이제. 그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이나 뭐 네이버도 그렇죠. 되겠지 이제 하다가 잠깐만 조정되면 그때 사야지 했는데 이제는 아예 건드릴 수도 없고. 맞죠.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 쫓아가는 건 뭐라 그랬어요? 제가 그냥 부담스러운 뭐라 그랬어요? 나눠 사는 거예요. 그냥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다 사지 말라고요. 왜냐면 뭐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나눠서 사면 어찌됐든지 간에 사는 거에는 성공을 해요. 그쵸. 네, 그쵸? 그리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또 아까 파는 것도 그냥 50 반을 그냥 뚝 잘라서 팔아가지고 10주, 5주만 더 살 수 있어도 그냥 사버려라. 더 빠진다. 그쵸.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안 하면, 기계적으로 안 하면 주식은 인간이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뭐 1000만 원이 있으면 이거를 선택지를 살까 말까가 아니라 어떻게 살까도 좀 포함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0만 원씩 사던 뭐 300만 원씩 사던 500씩 사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싸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쵸. 그리고 너무 비싸게 팔려고 하지 말고요. 판다면. 근데 이제 길게 볼 거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팔긴 팔되 항상 반만 팔아라. 탁 팔고 탁 사고 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거는 신의 영역. 싹 팔아가지고 다시 싹 잘 사는 건 신의 영역. 그게 좋은 주식이고 좋은 ETF면은 그냥 항상 매매는 반만. 그 다음에 저희는 이익 실현할 때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원금은 항상 놔두고 이익 난 것만 1년 정도 잘라서 1년이 지나면 이익 실현을 하는데, 이제 플러스 난 것만 1000만 원 샀는데 1200만 원 됐으면 200만 원만 파는 거예요. 원래냐면 1000만 원 얘 살 때 1년 보고 산 건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가 또 그렇게 사진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3년 보고 샀으면 가전은 가되 원금은 계속 놔두고 잘라 놓으면 나중에 보면 걔도 그냥 계속 가져갈 걸.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도 잘라서 한쪽에다 빼놔가지고 그거 모아서 500만 원 돼가지고 얘가 조정할 때 한 번 더 살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이거는 쓸모없진 않더라고요. 부분 이익 실현하는 건. 근데 통째로는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정에 대해서도 지금 조정을 보는 우리의 시각에 대해서 지금 좀 말씀을 드리면
조정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칼같이 맞추려고도 하지 말고, 지금 사실 그냥 말씀드려보면은 5월은 세린메이라고 또 영어로 말했었어. 예. 그리고 뭐 6월은 유기설, 그다음 7월은 또 월가에서 나왔대. 7월 유기설이라고. 네. 근데 다 그냥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막 비약하지 않잖아요. 5월 유기설, 6월 7월 유기설 왔습니까? 이번에 오겠습니까? 저 이렇게 안 하잖아요. 올 수 있죠. 그때도 다 위기설이 온다는 게 더 합리적이었어요. 그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던 거죠. 있었죠. 다. 왜냐면은 아니 심리시장이 이렇게 좋아지지 않았는데 주가가 오르는 게 말이 돼? 이렇게 말을 했었으니까. 다 타당한 것 같다고 해서 다 오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8월, 9월에 대해서 저희가 조정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건가를 볼 때도 맞추려고만 하지 말고, 예, 제가 생각할 때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러려면 이제 어느 정도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좀 생각보다 깊을까?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는 팔았다가 사는 만큼의 폭이 나올까? 저는 이제 항상 그런 생각. 특히 여러분들의 그 자산을 저는 관리하는 사람이라서요. 제가 오랫동안 고객 관리를 하면서 제가 뼈저리게 배운 건, 고객님이 의사결정하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동안에 이미 조정이 끝나버린 때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계시냐면, 찾아오셔서 얘기하실 때 제가 뭘 사야 됩니다 말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시겠대요. 3달 뒤에 오셔서 그걸 사달라 그러시면 제가 뭐라고 많이 말했냐면, 이제는 사시면 안 돼요. 근데 이럴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저는 고객들의 속도를 감안하기 때문에 언제만 움직이냐면, 조정이 눈에 보여도 안 팔고 얘기 안 하는 이유가 언제만 저는 움직이냐면 꽤 폭이 나올 때. 기간적으로나 가격폭으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됐다 가는 거 말고 좀 깊숙이 이렇게 떨어지고 적어도 반이라도 팔 수 있는 폭이 나올 것 같으면, 제가 맞힐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정도가 나오면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의사 진행하다가 지나가 버리거나 그 폭 자체가 그런 정도라면 왔다 갔다 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항상 ETF는 그게 모든 게 싸긴 하지만은 주식 같으면은 해외 주식은 1.7씩 막 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은 꽤 나와요. 3% 누가 나갈 수도 있어요. 저 주식 브로커 때 마찬가지거든요. 그때 당시 1.2였는데 수수료가. 어쨌든 그런 수수료까지 감안하면 잘 사고 잘 판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똔똔 치려고 그거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안 파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저희가 좀 생각해 볼 거는 이번 조정은 도대체 얼만큼의 깊이로 올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고,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유럽에 관련돼서 볼 때도 지금 정말 수십 년 만에 그 재정 정책의 합의가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가치는 정말 대단하긴 해요. 왜냐하면 금융위기 이후에, 그러니까 제가 그냥 탁 알아듣게 말씀드려볼까요? 제가 여러 번 말했으니까. 2009년도에 똑같이 금융위기를 맞았는데 2019년까지 상승한 정도나, 그러니까 상승한 정도도 미국장과 유럽장은 비교를 할 수가 없었고, 근데 이제 미국장은 트럼프가 감세해가지고 특별했다라고 치더라도 올라간 거 말고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자, 제가 사이클을 말씀드렸잖아요. 경기가 나빠진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경기 좋게 하려고 금리 내리고 돈 푼다 그랬잖아요. 양적 완화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는 다음 단계는 진짜로 경기가 좋아지는 듯 하면 뭘 해야 된다 그랬죠? 이제 돈 풀던 걸 멈추고 그 다음에 금리를 올려간다 그랬잖아요. 결국 마지막 단계는 어떻게 하냐면, 돈을 풀려면은 시장에 있는 채권을 사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연준이. 그래서 연준이 돈을 풀고 금리를 낼 때 금리 내리는 건 이해하지만, 돈 푸는 게 뭐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 있는 채권을 사주는 거예요. 채권은 갖고 오고 돈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국 돈 풀 양적 완화는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연준 창고에 채권이 쌓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이거를 시장에 되돌려주는 순서는 어떻게 되면, 일단 사던 채권을 안 사는 거 멈추고, 두 번째 단계는 금리를 올리는 거, 세 번째 단계는 안에 있던 채권을 다시 파는 것까지가 최종 단계인 거잖아요. 근데 이 세 세트를 뭐라 그러냐면,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 유동성 관련된 여러 가지 조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는 긴축이라고 보통 말하는 거죠. 제가 잊어버릴까 말씀드려 볼게요. 코로나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연준이나 이런 데서 취한 정책은 전적으로 돈 풀고 금리 내린 거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1년, 2년, 3년이 가면서 시장에게 그러니까 제가 말한 꽤 깊은 조정, 그 다음에 의미 있는 조정이 오는 가장 큰 사유는, 가장 의미 있는,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사유는 긴축이에요. 금리 인상할지도 모른다는 얘기 나오면 여러분은 지금처럼 견디거나
어떻게 좀 그냥 넘어가 보려고 하지 말고 진짜 고민하셔야 돼요. 팔아서 대비를 할 것인지 팔았다 다시 살 것인지. 네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악재가 쏟아집니다. 최근의 악재는 뭐예요? 너무 많이 올랐다. 그죠? 버블이다. 2차 감염이 올 거다. 뭐 그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깊이 있게 하락시킨 요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메인 스트림이 아니거든요. 진정한 시장을 흔들 요인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보면 방어책들이 발표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깊이 조정 안 하는 요인이라는 게 금방 드러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해 놓는 거예요. 우리가 바싹 긴장할 만한 시장의 조정 요인은 앞으로 1년, 2년 사이에는 긴축. 금리를 올릴지도 모르겠다. 올려야 될 상황이 된다. 올릴 수 있다라는 게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고, 그거는 아마 나오면 바로 36개 주랭랑들이 많을 거예요. 뒤집어서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이렇게 어려움이 와서 금리를 내렸고 돈을 풀었는데 금리를 올려야만 되는 상황은 가깝게 경기가 정말 좋아져서 나오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경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죠. 실업률이 올라가는 건 쉽게 빠르게 일어나지만 이번에 2달 만에 실업률이 몇 프로까지 치솟아 10몇 프로 갔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어마어마했었죠. 네. 올해 목표가 9%예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실업률 9% 가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럴 정도로 14, 17 막 이렇게 가는 그 실업률은 그렇게 치솟는 건 금방 되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건 오래 걸려요. 모든 그 금융이나 정부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강제로 창출하려고 하는 게 지금 그린 뉴딜이에요. 네. 디지털 뉴딜이에요. 왜? 그냥은 쉽게 생기지 않으니까. 실업률이 떨어지는 건 오래 걸리니까 이러다가 사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정책을 지금 각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죠? 이제 이해되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기 좋아지는 거는 그렇게 간단하게 일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를 올리겠다는 위협이 나오기란 쉽지는 않아요. 네. 지금 우리들이 볼 때, 저희 같은 사람들이 볼 때 가장 먼저 그래도 빠르게 금리 올릴 상황이 될 수 있는 거는 인플레이션이에요. 근데 인플레이션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각 나라의 중앙은행은 별명이 뭐냐면 인플레이션 파이터. 역사적인 별명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님도 여러 번 그 얘기를 하셨어요. 1대 책무는 인플레이션 파이터예요. 중앙은행의 1대 책무는 인플레이션 방어예요. 물가 안정. 네, 물가 안정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요, 지금 경기가 충분히 좋아지지 않았어요. 앞으로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 1년 뒤쯤에 갔는데, 예상이에요. 그냥 1년 뒤가 됐는데 경기가 충분히 살아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너무 강하게 나타나요. 그러면 중앙은행이 결정을 내려야 돼요. 경기를 생각하면 금리를 올리면 안 되고, 근데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나타나니까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오면 네. 먼저 선택하도록 돼 있는 매뉴얼이 뭐냐? 인플레이션이에요. 경기가 망가지는 상황이 오더라도 인플레이션 방어는 먼저 하도록 돼 있어요. 왜? 결국 나중에 진정한 큰 데미지는 인플레이션이 더 크다는 게 역사적으로 증명돼 있어요. 조금이라도 살리려면 인플레이션부터 방어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한테 까놓고 말하지 않지만 시장의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의 위협이 얼만큼 나타날지에 대해서 네. 연준이 언제 미안해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되겠어 라는 상황이 될까봐 두려워하는 면을 항상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만 해도 지금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보고 있죠. BEI라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얼마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CPI가 얼마를 가고 있는지, 지난 분기, 지난 월 대비 얼마큼 올랐는지 저는 체크하고 있죠. 왜? 당연히 어떤 문제가 되냐면 지금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원재자가 막 흔들흔들 한다 그랬잖아요. 막 네. 들쑥들쑥 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되면 CPI 올라가요, 무조건. 그러면 그 CPI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금리 인상을 가져올 요인이다 보니 저는 그걸 체크할 수밖에 없죠. 인플레이션 3가지가 있어요. 인플레이션 원인은 첫 번째 코스트 푸시라 그래서 원유 같은 거, 이 원자재 값이 폭등을 해버리면 원자재 수입해서 물건 만드는 회사가 원가가 높아지다 보니 뭘 할까요?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용 인플레이션. 그렇죠. 전가하는 거예요. 옛날 오일 쇼크. 맞죠. 그래서 지금 우리
원유가 요즘 계속 올랐잖아요. 40불대까지. 그쵸? 네네. 이게 50불 되고 60불 되면 인플레이션 걱정합니다. 틀림없이. 근데 지금 원유는 40불대지만 나머지 원자재들이 구리 같은 거 엄청나요, 지금. 네. 어쨌든 이런 원자재가 흔들흔들 거릴 때 이 지금 말씀드린 코스트 푸시 비용 측면의 인플레이션 나타나고요.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중에서 정말 가장 건강하고 가장 환영하는 인플레이션. 뭐냐면 수요가 커져서 가격이 올라가는. 사람들이 살만 하니까 네. 소비를 너무 찾으니까 값이 이제 뛰는 거예요. 찾는 사람이 너무 많고 공급이 네, 잘리니까. 네, 이걸 뭐냐면 디맨드 풀이라 그래서 수요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네. 여름 장세에서만 나타나는 현저한 모습. 네, 네. 진짜로 이제 경기 부양을 했는데 성공하면 이 모습이 나타나요. 그런데 세 번째 인플레이션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통화 인플레이션이에요. 통화를 너무 많이 풀면 인플레이션이 나타납니다. 아, 돈이 너무 많아져서. 네, 네. 지금 딱 이런 걸 걱정해야 될 만한 시기이겠네요. 네, 네. 그 레이 달리오의 브리지워터스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그 세미나 자료를 보면 통화 인플레이션 얘기를 계속 합니다.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지 아닌지 생각하고 판단해야 된다.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레이 달리오가 좀 대단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저는 제가 좋아하는 그 사람 데이터로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전 그걸 제일 좋아해요. 왜냐면 제가 이쪽 바닥에서 이 투자 시장에서 20년이 됐다면 이쪽 사람들은 어떤 게 있냐면 워렌 버핏식 얘기를 해요. 워렌 버핏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쌓아온 경험 그 패러다임으로 판단해서 말하는 법칙들이 있어요. 네. 근데 레이 달리오는 기본적으로 뭘 따지는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월가에서도 전통적인 투자 영역의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채권 쪽도 아니고 주식 쪽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커머디티 쪽 사람이에요. 희한하죠. 농수산물 거래나 네네네. 이런 상품 거래 쪽 브로커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투자 회사로 회사를 시작하지 않고요. 법인에게 컨설팅하는 회사로 시작했어요. 그 유명한 딜이 뭐냐면 맥도날드는 닭값이 중요하거든요. 닭고기요? 네, 닭고기 값이 중요한데 이 맥도날드 같은 회사, 하림 같은 회사가 뭐가 고민이냐면 닭이 너무 많거나 닭이 너무 없거나. 닭값의 변동에 의해서 원가가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원자재 값에 의해서 너무 이 이익과 손해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레이 달리오 회사가 뭘 해주냐면 해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닭과 다른 거를 같이 거래해서 이 닭값이 너무 떨어지거나 올라가면 반대 거에 의해서 보상이 나와서 이 회사가 후청거리지 않도록 서로 이게 균형이 맞을 수 있도록. 그러려면 옵션 거래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옵션 거래를 법인에게 도입시킨 사람이에요. 근데 그 근저에 뭐가 있냐면 상관관계라는 개념을 제일 중요시해요. 무슨 얘기냐면 얘가 오를 때 얘는 떨어지는 그게 상관관계, 코릴레이션이라 그래서 주식과 채권은 상관관계가 거의 마이너스 1이라고 예전에는 말했어요. 전 무슨 얘기냐면 주식이 오르면 채권이 빠진다? 이게 상관관계에서는 100%인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인 거죠. 상관관계는 1이 100%예요. 100% 얘가 오르면 100% 얘가 빠지면 이게 상관관계 1인데 마이너스 1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됐는데 레이 달리오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이 사람은 그 상관관계를 전통적인 그런 거를 믿지 않아요. 이 사람 뭘 믿냐면 조사를 해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게 오르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놀라는 게 뭐냐면 홈디포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가구 값이 많이 올랐어요. 뭐 예를 들면 인테리어 그런 값이 올랐어요. 그러면 레이 달리오는 인테리어 값이 오를 때 여러 가지 물건을 다 조사해서 숫자를 많이 모아놓으면 보이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움직이는데 얘는 빠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예측이 아니에요. 주식이 올라가면 채권이 빠진다는 경제학이 아니에요. 실제로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5월까지 수많은 물건값의 데이터를 모아서 컴퓨터를 돌려요. 컴퓨터가 정확하게 찾아줘요. 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 자산이 뭔지를. 제가 살았던 투자시장은 전통적으로 배운 경제학 갖고 따져서 주식이 올라가네? 채권이 빠지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투자 포지션을 짜는 시대였다면 이 사람은 처음으로, 그래서 투자회사로서는 유일하게 슈퍼컴퓨터를 들여놓은, 제일 먼저 들여놓은. 왜? 슈퍼컴퓨터 왜 필요했을까요? 데이터 분석, 데이터를 너무 많이 하니까. 수많은 데이터를 돌려야 돼. 그래서 그 브리지워터스의 직원이 전 세계에 많이 나가 있어요. 전 세계 모든 물건값을 계속 조사해서 올려요. 그래서 진짜로 숫자적으로 증명해줘요. 얘가 오를 때 얘는 빠지더라. 지금 확실하게 2020년
7월 30일 기준으로 거꾸로 움직이는 자산에 대해서 이 사람은 100%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숫자가 받쳐주니까. 데이터로 말하는 사람이죠. 네네. 그걸 갖고 올해더 포트폴리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흥분한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이 사람 좋아하고 이 사람의 의견을 믿는 거거든요. 네, 그분이 지금 통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그쪽에서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아까 말한 코스트 푸시나 디맨드 플루만이 아니라 통화 인플레이션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라서 저도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숫자를 보는데 요즘 한국에서도 물가채 값이 오르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물가채 값이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물가채 값에 영향을 주는 게 BEI라 그래서 브레이크 이븐 그 인플레이션 인덱스라는 건데 얘가 생각보다는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 나타났다고 볼 정도는 아니에요. 다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희는 그런 팩트들을 미리 생각해서 그런 데이터를 체크하고 있다가 유의미한 변동이 나타나면 투자를 실행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이제 뭐 그 유럽의 그런 재정 관련된 얘기를 드렸던 이유는 정말 의미 있는 변화가 온 건데 얘가 과연 앞으로 미국보다 유럽 투자의 비중을 더 두거나 네. 지금 유럽 투자에 어느 정도 그 포션을 가져야 할 만큼 진정한 변화가 왔는지는 두세 가지 체크 포인트를 갖고 있는 건데 어쨌든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할 거는 엄청난 일이 생기긴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금융위기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미국만 유일하게 금리를 올려봤다는 얘기 제가 여러 번 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미국만 유일하게 돈을 풀고 금리를 내렸는데 금리를 올려서만큼 방어할 정도로 경기가 상승했다는 지표가 나타난 유일한 나라예요. 일본과 유럽은 그러지도 못했어요. 유럽은 2009년도 이후에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린 건 똑같이 시행했는데 네. 한 번도 금리 올려보지 못했어요. 네. 그럼 뒤집어서 말하면 뭐 할까요? 한 번도 경기가 좋아졌던 사인을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왜 그랬나 지금 와서 우리가 평가하면 통화정책을 똑같이 쓰지만 네. 약하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코로나 쇼크는 인컴 쇼크이기 때문에 통화정책만으로는 50%밖에 안 돼요. 네. 이번엔 유일하게 재정정책이 아주 중요한 위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 재정정책을 쓰는 데 있어서도 지금 벌써 미국은 이미 재정정책에 1차 쓰고 다 가고 있는데 유럽이 이제 발표했다고 이만큼 느렸는데 문제는 이런 동의에 이른 이 재정정책 동의가 아주 너무너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획기적인 거라 이제부터의 변화를 우리는 굉장히 기대하고 지켜보고 있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달러 약세가 만약에 유로화 강세 때문에 나타난 거라면 이 약세가 일시적일지 아닐지를 판단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유로화 강세가 일시적이 된다면 달러는 다시 강세로 돌아설 수 있는 거죠. 그쵸. 지금 사람들은 그냥 달러화가 인덱스가 93에 갔으니까 막 그 디지털 위안 얘기하면서 기축통화가 흔들린다 막 이런 얘기까지 같이 엮어서 말하지만 진짜 팩트는 유로화 강세란 말이에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이게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만 네, 그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요인이 만약에 반대로 움직인다면 기축통화 위치가 흔들렸네 어쨌네는 다 아직은 안 되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포지션에다가 투자를 했던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달러가 약세가 된다라는 거를 추세로 보고 신흥국을 사버리고 원자재를 사버렸다고 쳐보자고요. 근데 만약에 유로화가 협의를 이뤘는데 또 난항을 겪어서 다시 유로화가 지금 1.2, 1.3 막 이렇게 되던 유로화가 다시 뭐 1.1, 뭐 0.9 이런 식으로 약세로 돌아서면 상대적으로 다시 달러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강하게 되겠죠. 그러면 신흥국 투자했던 돈은 어떻게 돼요? 원자재 투자했던 돈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지금 그냥 들썩들썩 유튜브만 키면은 뭐 그 기축통화가 어땠니 말하는 거 듣고 마치 달러가 기축통화 위치를 당장 내일이라도 잃어버릴 것처럼 하루아침에 디지털 통화 시대가 올 것처럼 생각을 해도 생각까지는 좋은데 거기다 내 포지션을 걸어버렸을 때 마이너스는 그것조차 내가 감수해야 되거든. 네. 다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제 말만 맞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단지 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는 의사결정을 내리려면 이쪽과 이쪽을 다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떤 사람이냐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나와서 방송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고객님의 돈을 운용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운용한다기보다는 자문하는 건데 네. 그것도 제가 방향 지시를 하기 때문에 제가 결정한 거에 의해서 손해와 이익이 갈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말은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잘 설명을 못해도
속으로 결정은 제대로 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네. 펀드 매니저들 말 잘 못해요. 제일 싫어하는 게 강의예요. 자기가 운영하는 생각은 가득 차 있지만 그걸 말로 설명하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쵸. 그렇지만 그 사람 뭐라고 할 필요 없어요. 운영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역할은 운영이니까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 저보고 전 운영만 잘하면 되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저는 결정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했을 때 내가 결정할 때 고려했던 이쪽이 있고 이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이 두 개 중에 제가 더 나는 이쪽을 택했으면 택한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이쪽을 고려해 본 적은 있는 사람인 거죠. 왜냐하면 내가 잘못 결정하면 내가 내 고객과 사실은 저로부터 해서 고객들이 그거를 다 떠안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안 그랬을 때 내 판단이 틀렸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생각을 하잖아요. 네. 지금도 제가 달러 약세니까 우리 이제 신흥국으로 이렇게 할 건지 말 건지를 저는 결정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연 이 달러가 93이 된 게 정말로 통화 가치를 잃어버려서 이런 거냐. 진짜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유로화 강세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거는 좀 팩트예요 그냥. 네. 아까 말씀드린 달러는 5개 통화 중에 2개 통화로 움직이는데 네. 그 중에 더 큰 놈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얘가 약해지죠. 네. 이건 뭐 여지가 없는 얘기예요. 네. 나머지 뭐 위안화가 디지털 위안 때문에 그렇다 무슨 뭐 이런 얘기들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제가 아니란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 그 얘기 해왔잖아요. 제가 디지털 통화 얘기는 여러 번 했어요. 금 얘기를 하면서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영향이 있고 앞으로 그렇게 간다고 생각했으니까 저희 작년도 1200불 때부터 금 추천했어요. 네. 1년이 넘었고 저희 포트폴리오 안에는 15%에서 20%까지 심지어는 연금에서도 금을 사왔죠. 저희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얘기 저도 다 동의하고 알고 있는 얘기예요. 하지만 지금 당장 인덱스가 93에 간데 영향을 어느 놈이 90% 줬고 어느 놈이 10% 줬는지 제가 어떻게 그걸 찾아내요. 제가 그걸 갈라낼 수는 없는데 명확한 팩트만은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명확한 팩트로 놓고 저는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로화가 이제 달러 약세를 가져왔다는 건 명확하니까 그럼 제가 볼 거 나머지 하나는 뭐겠어요? 이게 추세일 것인가? 유로화 강세가 계속될 요인인가? 잠깐 있다가 말 수 있는 요인인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맞습니다. 안 그러면 달러 약세가 다시 92, 91을 안 가고 95, 96을 갈 수 있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유로화 강세 요인이 과연 장기적인 요인이냐라고 봤을 때 그쪽에 긍정적인 수를 둘 수밖에 없을 만큼 획기적인 사건이긴 하다. 왜? 독일이라는 반대자가 정말 지금 10년 이상, 10년 가까이 그 합의를 늘 방해놨던 독일이 네. 오히려 요번에는 그 쫀쫀이 4개국을 설득해가지고 네. 이 합의를 이끌어낸 거 보면 재정정책이 얼만큼 중요한지 독일이 지금 절감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그 독일의 변화를 볼 때 이 합의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저는 사실은 뭐 한 표 그러면 저는 유로화 강세는 좀 이어질 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팩트만 갖고 말하면 달러 약세는 추세라고 어느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95, 97 갈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은 거죠. 그러면 저의 의견은 신흥국과 이제 원자재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긍정적이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쵸? 그러나 경기가 좋아져서 얘네를 투자할 수 있게 된 상황이 지금 아니잖아요. 거의 통화적 요인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신흥국 투자는 저는 반대. 지금 이제 한국이나 중국이나 대만이나 몇 개 국가만 투자할 수 있어요. 신흥국 중에서. 왜냐하면 신흥국의 반은 디폴트를 걱정해야 될 만큼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재유행은 아니어도 길게 가는 건 할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미국도 지금 확진자 숫자는 진짜 너무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한 달 만에 아주 대폭 뛸 만큼.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신흥국 중에서 돈을 이제 그 코로나 방어를 하다가 제풀에 더 이상 못 해버리면은 이제 재정적인 위험에 빠지거든요. 거기다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부가 빚을 지면 채권으로 빚을 지는 건데 이 채권 빚을 심하게 안 데미지를 주려면 금리를 올리지 말아가지고 박아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신흥국은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인 데가 많아요. 네. 버티지 못한다고요. 그럼 금리 올려버리면 정부 부채가 산더미예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흥국은 지금 함부로 투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미국 무역 분쟁이 시장에 반영될지 아닐지 궁금하시잖아요. 지금도 계속 나오는데 장은 안 빠지잖아요. 네. 그럼 빠지는 건 어떻게 판단하시면 되냐면 무역 합의를 건들면 그냥 바로 장은 빠지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데 무역 합의는 안 건드려요 지금. 둘 다 그건 안 건들고 있는 거죠. 왜냐면 트럼프에게는 그게 줄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트럼프의 지원 세력은 판벨트라 그래서 농부들이에요. 네네. 농부들은 중국이 무역 합의를 이행하는 것만 바라고 있어요 지금. 농산물 사주는 거. 네네. 근데 트럼프가 자칫 건드려가지고 농산물 안 사주게 돼보세요. 대선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무역 합의라는 뭐라 그럴까요? 그 섬세한 거기는 안 건드는 거예요. 다른 걸로 그냥 신나게 싸우고 있는 거죠. 핵심 펀치는 때리지 않고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느 날 뉴스를 봤는데 무역 합의를 건드렸다. 트럼프가 무슨 뭘 하는데 무역 합의란 말을 하고 니네가 이행 안 하면 우리 이렇게 할 거야 뭐 이런 얘기 나왔다. 그러면 이제 긴장해요. 예. 그런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은 의외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그럴듯하게 환경 문제를 얘기하지만 그 뒤에서 유로존은 에너지 패권을 노리고 있고 이런 것처럼. 네. 다 정말 그게 겉으로만은 아니죠. 당연히 그런 거지만 그 뒤에는 자기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읽으면서 그 가운데서 어디다가 투자를 하는 게 좋으냐 이런 걸 판단하는 거다 보니 저희의 판단 뒤에는 그거를 확인해 주는 게 뭐냐면 나보다 더 스마트하고 나보다 더 큰 돈을 만지는 사람들이 나의 의견에 동의해 줄 때 그러면 이거는 오케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뭐 누구를 따라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저는 뭐 제 스마트한 머리를 믿지는 않아요. 예, 그게 제가 투자시장의 경험이고요. 그럼 지금 봐야 될 지표는 뭐냐라고 말했을 때 전반부에 저는 물가라는 지표를 말씀드렸고 지금은 금리라는 지표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금리를 보면 이 조정이 깊을 건지 길 건지를 알 수 있다. 근데 오늘만 봐서는 연준 발표가 나오고 나서 장기금리가 올라간 걸로만 봐서는 조정이 깊이 안 나오고 짧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조정일 거로 보여진다. 저의 의견은 그렇고 오늘 밤에 실적을 보고 그 실적을 통해서 금리 움직이는 것들을 또 지켜보고 앞으로 일주일간 장기금리를 보고 나면 다음 주에는 제가 조금 더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어쨌든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팔았다 살 만큼의 폭이 나오는 조정은 아닐 걸로 저희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조정을 누가 마치겠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지금 얘기를 한다고 해도 저혈액이라서 맞겠습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이거예요. 회피하는 거. 답은 안 말하는 거. 그냥 이럴 수도 있고요. 이럴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이렇게 말하면 전문가분들이 그런 거 달인이잖아요. 그럼요. 그럴싸한데 뭔 말인지 모르겠고. 그렇죠. 네. 그런 거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저는 이제 저는 딱 답을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고 저도 지금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전혀 안 해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같이 판단해 가는데 봤을 때 이제 그런 지표들을 봐야 된다는 거고 제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렸던 건 이런 거잖아요. 심리적으로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깔끔하게 행동할 수가 없더라 사람은. 그래서 나의 현실을 반영한 투자가 중요하지 딱 떨어지게 전문가가 말해줬어도 자기도 자기 돈에 대해서는 그렇게 못한다고 제가 여러 번 그래서 남의 돈이어서 할 수 있다고 제가 여러 번 그게 욕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는 시장에 대한 판단을 내린 다음에도 그 판단에 대해서 내가 현실적으로 대응하는 방법들 합리적인 어떤 툴들 그러니까 이미 많이 올라간 자산을 대하는 태도는 어떤 거였죠? 올라갔으니까 안 산다가 아니고 대부분의 시장에서는 올라간 게 계속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올라간 건 다 이유가 있는 거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급등한 작전주가 아닌 바에는 올라간 게 부담스러워도 사야 될 때가 상당히 좀 있어요. 늘 그렇진 않지만.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이거 너무 많이 올랐어. 좀 더 싼 것 쪽으로 이동하면 좀 실패할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비싸다 싸다 보다는 얘를 사야 되느냐 아니냐를 결정을 다른 걸로 한 다음에 결정을 했으면 저는 어떻게 말했냐면 눈 딱 감고 사지 말고 나눠 사라고 그냥 마음 편하게 나눠 사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저희가 시장에 적응하고 지혜롭게 대응하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을 자꾸 나누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